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에서 과연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눈치 보며 밥 얻어먹는 손님이신가요?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위해 새벽 찬바람 맞으며 공장 라인을 지켰던 저는 정년퇴직만 하면 아내와 손잡고 전국의 산의 진미를 찾아다니며 보상받는 노후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그의 숨소리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감옥으로 변해갔죠. 결국 저는 68세라는 나이에 평생 일궈온 집을 팔아 절반으로 쪼개고 수원의 낡은 원룸으로 혼자 들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이혼하면 고독사뿐이라고. 연금 138만 원으로 혼자 어떻게 살 거냐고 손가락질했죠. 저는 과연 그들의 말처럼 길거리로 나앉는 처참한 노후를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진짜 인생을 찾았을까요? 사건은 지난 추석 수원 호매실 지구의 한 아파트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유, 저 소리. 또 시작이네.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던 제 귀에 주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날카로운 한숨 소리가 박혔습니다. 공장에서 34년 동안 기계 소음은 견뎠어도 아내의 저 짧은 한숨 소리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군요. 여보, 뉴스 소리가 좀 커? 줄여줄까? 조심스럽게 묻는 제 말에 아내는 대답도 없이 리모컨을 낚아채듯 가져가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됐어요. 돈 벌러 나갈 때는 뉴스 보는 게 유식해 보이더니 이제는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저 소리 내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몰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의 눈엔 제가 이제 뉴스를 보는 지성인이 아니라 전기세나 축내는 은퇴 노인으로 보이는 거였죠. 진짜 비극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명절이라고 찾아온 아들 영민이와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손주까지 모인 자리였습니다. 제가 왕년에 수원 산업단지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 관리하며 밤새웠던 무용담을 꺼내려던 참이었죠. 영민아, 아빠가 그때 그 부품 라인 사고 났을 때 말이다. 신이 나서 말을 꺼내는데 아내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유, 그놈의 옛날 이야기. 지겹지도 않아요? 애들 앞에서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지금은 연금 138만 원 나오는 거 말고는 집에서 밥만 축내는 양반이. 그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국물만 들이켰고 며느리는 못 들은 척 아이밥을 챙기더군요. 그리고 그때 손주 녀석이 제 얼굴을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그랬는데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거지라 그랬어. 할아버지도 이제 거지야? 그래서 우리 집에 안 오는 거야? 그 어린 것의 입에서 나온 거지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34년을 매일같이 기름 냄새 맡으며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 아파트 한 채 마련했는데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 집 어디에도 제 흔적은 없더군요. 화장실엔 아내의 향기 나는 화장품만 가득하고 작은 방은 이미 아내의 옷방으로 변한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에 얹혀 사는 매달 138만 원을 입금해주는 기계에 불과했던 걸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이 70이 다 되어가는데 참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과연 제가 선택한 마지막 반전은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그 처절하고도 가슴 벅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자존심을 지키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수원 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첫 발을 들인 게 벌써 34년 전 일이네요. 그때는 나라 전체가 수출이다 뭐다 해서 정말 뜨겁게 돌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생산관리직으로 들어가서 남들 쉴 때 쉬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기계는 24시간 돌아가야 돈이 된다는 생각에 제 젊은 시절은 온통 시커먼 기름 냄새와 귀를 찢는 기계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들 주말에 가족들이랑 광교산 단풍 구경 갈 때 저는 공장 라인 한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박 과장, 자네는 집에도 안 가나? 그러다 몸 상해.
동료들이 걱정하며 한마디씩 던질 때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제 새끼들 학원비 한 번 안 밀리고 아내 미숙 씨 손에 금반지 하나라도 더 끼워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그게 가장의 훈장이고 제 삶의 유일한 성적표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34년을 독하게 버티고 65세가 되던 해 드디어 정년퇴직 날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공로패라고 그만 돈짜리 명패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걸 가슴에 품고 공장 정문을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론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퇴직했어. 고생 많았지? 우리 이제 좀 쉬자. 퇴직금과 그동안 아끼고 모은 예금 1억 6천만 원을 통장에 확인하고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금곡동 홈에실 찌고 우리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달려나와 저를 안아줄 줄 알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말 애썼어요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줄 알았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꽃다발은 그냥 베란다 구석에 둬요. 꽃가루 날리면 청소하기만 힘드니까. 그 한마디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제 가슴에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박혔습니다. 34년 동안 공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가족만 생각하며 달려온 제 정성이 아내에게는 그저 청소거리를 늘리는 귀찮은 일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첫 월요일 제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새벽 6시에 눈이 번쩍 떠졌죠. 양복 대신 빳빳하게 다려진 등산복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기척을 느낀 아내가 안방 문을 열고 나오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 새벽부터 어디를 그렇게 부스럭거리며 다녀요? 사람 잠도 못 자게. 아니,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당신이랑 같이 단지 뒤쪽 산책이라도 갈까 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말을 잘랐습니다. 난 이따가 오전 요가 수업 가야 하니까 깨우지 말고 들어가서 더 자요. 이제 직장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유난이야, 진짜. 아내의 차가운 눈빛을 피해 다시 침대 속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갔던 제 성실함이 이제는 아내의 아침잠을 방해하는 공해가 되어버린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퇴직 후에 내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가족들 눈치 보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날 아침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홈에실지구 아파트 단지 아래로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대열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25평 아파트라는 좁은 섬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니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혼자 비빔밥을 슥슥 비벼 먹더군요. 제 몫의 수저나 그릇은 식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내 밥은?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아내는 밥을 씹으며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침 늦게 먹었잖아요. 배 안 고플 텐데 대충 알아서 챙겨 먹어요. 난 오늘 점심에 친구들이랑 화성행궁 근처에서 브런치 모임이 있단 말이야. 아내는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향수까지 뿌리더니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식탁에 남겨진 아내의 빈 그릇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릇에 묻은 빨간 고추장 자국이 마치 제 가슴에 난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국민연금 138만 원. 그게 있으면 제 노후의 자존심은 지켜질 줄 알았습니다. 아내의 기초연금 32만 원까지 합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 대우받으며 살 줄 알았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공장의 기계는 기름칠해주고 닦아주면 제 역할을 다 했지만 사람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던 34년의 세월이 오히려 저를 가족들 틈에서 고립된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내 미숙 씨에게 저는 이제 함께 미래를 꿈꾸는 동반자가 아니라 자기가 누려야 할 여유로운 시간과 공간을 침범하는 불편한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제 근속 기념패가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34년을 바쳐 일군 터전에서 저는
주인이 아니라 이제 막 이사 온 세입자처럼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슬픈 건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히 귀찮아하는 수준을 넘어 경멸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돈도 안 벌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린다는 말이 아내의 입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제 34년의 노동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제 진짜 위기는 아내의 차가운 태도를 넘어 제가 평생 지켜온 가장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보루마저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연금 많이 받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제가 겪은 이 뼈아픈 경험담을 통해 끝까지 지켜보시며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매실지구 금곡동의 우리 집 25평 아파트. 34년을 매일같이 드나들던 이 집이 퇴직하고 한 달이 지나자 마치 남의 집처럼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제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이 있는 제 집인데도 말이죠.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퇴직하면 아내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일도 깎아 먹고 밀린 연속극도 보면서 오순도순 지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의 거실 소파는 아내의 전용석이었고 제가 그 옆에 앉기만 하면 아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유, 당신은 왜 자꾸 내 옆에 붙어 있어요? 저쪽 가서 책을 보든가 낮잠을 자든가 좀 해요. 아내의 그 차가운 등 뒤로 느껴지는 거부감에 저는 슬그머니 안방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2.5m가 넘는데 제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단 10cm도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내에게 거실은 지난 34년 동안 제가 출근한 뒤 혼자 누리던 유일한 자유의 성역이었더라고요. 그곳에 늙고 돈 안 벌어오는 남편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숨이 막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미안한 마음에 아침 일찍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보, 내가 그릇 좀 닦아줄게. 당신은 좀 쉬어. 나름대로 사랑받고 싶어서 팔을 걷어붙였는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라 날카로운 타박이었습니다. 아휴, 그릇에 세제 다 묻었잖아요. 어설프게 건드려서 일을 2번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야. 싱크대 앞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제 뒷모습이 거울에 비친 걸 봤는데 참 처량하더라고요. 공장에서는 수백 명의 인원을 관리하고 수천만 원짜리 기계 공정을 지휘하던 제가 집에서는 그릇 하나 제대로 못 닦는 바보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집에 있는 꼴을 못 견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마다 금곡동 주민센터로 요가를 가고 목요일에는 서수원 도서관으로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다녔죠. 자기 인생을 찾아 바쁘게 움직이는 아내의 모습이 처음에는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내는 단 한 번도 저에게 같이 갈래?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슬쩍 나도 도서관이나 한번 가볼까? 하고 물으면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이 거길 왜 와요? 다 내 친구들이고 여자들 뿐인데. 제발 집에서 얌전히 TV나 보고 있어요. 밥은 내가 다 차려놨으니까. 냉장고에 붙은 포스트잇에는 점심은 밥통에, 반찬은 냉장고 2번째 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마치 저를 감옥에 가둬두는 배시표처럼 느껴지더군요. 국민연금 138만 원을 벌어다주는 기계는 이제 수명이 다했으니 그냥 조용히 기름칠이나 하며 구석에 박혀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 같았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아시는 분 계세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막상 내 시간이 생기니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 서늘한 기분 말입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아파트 단지가 고요해집니다. 저는 베란다 창가에 앉아 칠보산 쪽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어쩌다 거실 청소기라도 돌리려고 하면 아내는 먼지 날리게 왜 이 시간에 청소를 하냐며 또 한 소리를 하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가계부를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거기엔 제 건강보험료며 제가 쓰는 아주 적은 용돈까지도 빨간 줄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 은퇴 후 지출 증가라는 메모가 적혀 있더군요. 평생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집 사고
차 사고, 아들 공부시켰는데 이제는 제가 쓰는 단돈 몇만 원이 불필요한 지출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를 갉아먹는 좀벌레 같은 존재였던 걸까요? 아내의 등산 모임 날이 되면 집안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습니다. 새로 산 등산복 보험을 들어야 하네 만회하며 친구들과 통화하는 아내의 목소리는 세상 누구보다 밝고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보는 순간 그 밝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가운 서리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당신, 오늘 나 나갈 때 거실 커튼 좀 빨아놓고 화장실 청소도 좀 해둬요. 놀면 뭐해? 몸이라도 움직여야지. 그 말투는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내리는 업무 지시와 다를 바 없었죠. 저는 그저 응, 알았어라고 대답하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변기를 닦으며 거울 속에 저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34년 동안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겪었던 그 숱한 무시와 야근도 이 정도로 비참하진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박 부장님 소리 들으며 존경받던 제가 집에서는 화장실 청소 상태로 검사받는 신세가 되다니요.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아내의 무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하고 잔인해졌습니다. 제 자존심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짓밟는 사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쓸모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내가 저를 향해 던진 결정적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던 그날의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집안에서 유령처럼 지낸 지 석 달째가 되니 정말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온종일 거실 구석에서 TV 채널만 돌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멀쩡한 정신으로 벽만 보고 있자니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나도 사람 좀 만나고 바깥 공기 좀 마셔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동네 게시판을 뒤지다가 마침 호매실 인근에서 활동하는 민물낚시 동호회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낚시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했거든요. 비싼 장비는 아니더라도 낡은 낚싯대 하나 들고 물가에 앉아 있으면 공장에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호회 가입을 하려고 보니 연회비가 7만 원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수천만 원이 있었지만 이미 가게의 경제권은 아내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예금 1억 6천만 원도 사실상 아내가 관리하고 있었고 제 국민연금 138만 원도 아내 명의의 생활비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었죠. 여보, 나 이번에 낚시 동호회 좀 나가볼까 하는데 연회비가 7만 원이라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대한 기분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돈 제가 쓰겠다는데도 왜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마치 사고친 어린애가 부모에게 고백하는 기분이더군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내는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갑던지 밥알이 목구멍에 턱 걸리는 것 같았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7만 원씩이나 동호회비로 갖다 버릴 형편인 줄 알아? 아니, 내가 평생 일해서 연금도 138만 원씩이나 나오는데 한 달에 1만 원도 안 되는 꼴인 그 7만 원이 아까워? 제 목소리가 조금 커지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놈의 연금 타령 좀 그만해요. 그거 아들 영민이 아파트 대출 이자 조금 보태주고 우리 부부 실손 보험료 내고 생활비하면 남는 것도 없단 말이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는 매주 등산 가고 요가 가면서 한 번에 몇만 원짜리 브런치는 잘만 먹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아내의 등산복 하나가 3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제가 모를 줄 알았을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돈 쓰고 싶으면 당신 그 몸뚱이 놀려서 경비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보세요. 내 친구 남편들은 퇴직하자마자 알아서 일자리 구해서 마누라한테 용돈도 챙겨준다는데 당신은 어째 하루 종일 돈 쓸 궁리만 해? 경비 아르바이트. 그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34년을 한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지휘하며 뼈 빠지게 일해온 남편에게
퇴직한 지 몇 달도 안 된 사람에게 할 소리는 아니었죠. 저는 그저 제 삶의 작은 즐거움 하나를 찾고 싶었을 뿐인데 아내에게 저는 그저 돈만 축내는 무능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사람 무시당하는 게 육체적인 노동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난 34년 동안 공장에서 야근하고 특근하며 지켰던 게 고작 이건가? 내 아내에게 7만 원짜리 낚시 회비 하나도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이런 처량한 신세였나? 당신 혼자 보내면 거기서 쓰러질 것 같아서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코까지 골며 잘만 자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미웠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평생 가족을 위해 돈 벌어다 줬는데 정작 은퇴 후에 내 돈 10,000원 쓰는 것도 눈치 보여서 가슴앓이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돈이 없어서 저를 말린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내의 통장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사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7만 원이 아깝다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말입니다. 결국 저는 낚시 동호회 가입을 포기했습니다. 그 7만 원 때문에 아내와 또 싸우고 돈 안 벌어오면 가만히 있어라라는 소리를 들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대신 저는 낡은 아반떼를 몰고 혼자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미끼 살 돈도 아까워서 편의점에서 싼 빵 하나 사들고 말이죠. 물가에 앉아 찌를 바라보는데 제 인생이 젖지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박건영, 참 못났다. 참 못났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7만 원의 서러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건 명절에 찾아온 자식들 앞에서 아내가 저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노후에 돈을 쥐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내 노년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완전히 찢겨나갔던 그 추석날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파서 꺼내기조차 힘들지만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는 퇴직한 저와는 정반대로 날이 갈수록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침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분칠을 하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으며 외출 준비를 했죠. 어느 날은 화성행궁 근처에 새로 생긴 브런치 카페에 간다며 한껏 들떠 있더군요. 여보, 나도 화성행궁 쪽은 가본 지 오래됐는데 오늘 같이 가서 산책이나 좀 할까? 제 조심스러운 제안에 아내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거울 속에 저를 째려봤습니다. 아유, 당신은 거기 가서 뭐 하게? 여자들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데 남자가 끼어 있으면 다들 불편해해요.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계세요. 날도 더운데 돌아다니면 기운만 빠지지. 아내는 향수까지 칙칙 뿌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단체 카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리더군요. 아내가 친구들과 화사하게 웃으며 화려한 샌드위치와 커피를 놓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진 밑에 아들이 단 댓글 때문이었죠. 엄마 아빠 퇴직하고 고생 많으셨는데 아빠랑도 맛있는 거 좀 드시지. 그러자 아내의 답장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아빠는 이런 거 안 좋아해. 집에서 된장찌개에 밥 먹는 게 제일 편하대. 저는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아내는 이미 저를 세련된 곳엔 어울리지 않는 구식 노인으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 평생 공장에서 기름때 묻히며 번 돈으로 아내에게 우아한 노후를 선물했는데 정작 그 우아함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내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를 집 지키는 강아지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의 친구들이 저희 집으로 차를 마시러 온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오늘 친구들 오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요. 괜히 나와서 인사한다고 어슬렁거리면 분위기만 깨지니까. 알았죠? 제 집인데 제가 제 발로 거실에 나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죄인처럼 안방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 과일 먹으며 떠드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제가 불편해서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문 밖으로 들려오는 친구 한 명의 목소리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수가, 너네 남편은 퇴직하고 뭐해? 경비라도 알아보신대? 그러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말도 마. 그냥 집에서 밥만 축내고 있어. 연금 138만 원 나오는 거, 그거 믿고 아주 배짱이야. 내가 속이 터져서 정말. 요즘은 얼굴만 봐도 한숨이 나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 쉴 때 교대 근무 서가며 지켜온 34년의 세월이 아내의 입을 통해 밥만 축내는 한심한 시간으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아내의 눈을 도저히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방에 갇혀 아내가 친구들에게 제 흉을 보는 것을 실시간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퇴직하면 왜 그렇게 마누라 껌딱지가 되는지 몰라. 염치라도 있으면 밖으로 좀 나돌든가 돈이라도 좀 벌어오든가 해야지. 친구들의 맞장구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제 자존심은 이미 걸레짝이 되어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가입해둔 개인 보험이며 노후 자금이 적지 않았음에도 아내에게 저는 그저 현금 인출기 기능이 끝난 고장난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집 거실에서 들려오는 내 흉을 참아내며 좁은 방 안에 숨어 지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고립감은 세상 그 어떤 외로움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돌아가고 난 뒤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와도 돼요. 거실에 찻잔 좀 치워줘요. 난 피곤해서 좀 누워야겠네. 저는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아내가 남긴 찻잔을 씻었습니다. 싱크대 거품 속에 제 눈물이 섞여 들어갔지만 아내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겠죠. 저도 차라리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기계는 정직하게 기름 쳐주면 고맙다고 돌아가기라도 하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특히 평생을 바친 아내의 마음은 기름을 쳐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저는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이런 무시와 고립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더 잔인하게 변해갔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아들과 손주 앞에서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노후에 자식들에게 대접받고 싶으시죠? 하지만 내가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 자식들의 눈빛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겪은 그 치욕스러운 명절 식사 자리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깎여나가도 아내가 가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 그래도 역시 내 곁엔 가족뿐이지 하며 금방 마음이 풀어지곤 했습니다. 그 무렵 아들 영민이가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공장에서 생산 관리하며 자식 뒷바라지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저는 기쁜 마음에 수원 인계동에 이름난 갈비집을 예약했습니다. 오늘 아빠가 쏜다. 우리 영민이 과장 축하 파티 제대로 하자. 이것만으론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웬일로 제 제안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웬일이야? 멋있네라며 제 어깨를 툭 치기까지 하더군요. 그 가벼운 스킨십 하나에 저는 바보처럼 또 설렜습니다. 그래, 그동안 내가 퇴직하고 너무 위축되어 있어서 아내도 답답했던 거겠지. 혼자 그렇게 합리화를 하며 말이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소갈비 타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고 손주는 제 무릎 위에서 장난을 쳤습니다. 며느리도 아버님,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라며 연신 웃음을 지어 보였죠. 아내도 평소와 달리 제 잔에 맥주를 한 잔 따라주며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 애들 공부시키느라 34년을 한 번도 안 쉬고 이제 영민이도 과장 됐으니까 우리 걱정은 좀 덜어도 되겠다.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매더군요. 그래,
이거면 됐다 싶었습니다. 집에서 좀 구박받으면 어떻고 7만 원 회비 못 내면 어떠냐? 내 새끼 잘 되고 내 아내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그게 가장의 보람이지. 저는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계산서에 적힌 45만 원이라는 큰 금액도 망설임 없이 제 개인 예금 통장 체크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내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제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여보, 아까 당신 카드 긁을 때 진짜 멋있더라. 애들도 좋아하고. 그 칭찬 한마디에 제 입가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연금 138만 원 나오는 거 말고 예금 1억 6천만 원에서 조금씩 더 꺼내 쓰더라도 가족들한테 베풀면서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돈이 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집안이 평화로워질 수만 있다면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너무 구두쇠처럼 굴어서 아내를 힘들게 했던 건 아닐까 반성도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그 평화는 제가 생각했던 관계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제가 돈을 쓰고 있을 때만 허락되는 시한부 평화였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영민이 이번에 승진했는데 차가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우리가 예금 좀 보태서 새 차 뽑는데 좀 도와주면 어떨까?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니, 우리 노후 자금인데 그걸 다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 나중에 병원비라도 들면 보험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의 표정은 다시 예전의 그 차가운 서리로 변했습니다. 아유, 당신은 또 그놈의 노후 타령. 자식이 잘 돼야 우리 노후도 있는 거지. 아까 갈비 살 때는 호기롭더니 자식 도와주는 건 그렇게 아까워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보여줬던 그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결국 이 요구를 하기 위한 밑작업이었나 싶어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한바탕 말다툼을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내의 코 고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내는 이미 아들과 상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만 빼고 자기들끼리 이미 차종까지 골라놓았더라고요. 가장의 권위라는 게 돈을 줄 때는 대접받고 돈을 지키려 할 때는 수전로 취급받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을 달래려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봤습니다. 저 멀리 호매실 지구의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등불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에서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 걸까? 혹시 여러분, 자식 잘 되라고 내 노후 자금 탈탈 털어주면서 정작 본인은 속이 타들어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참아버리고 내준 돈이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 그걸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제 마지막 보루를 내어준 그 선택이 오히려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신호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심했던 그 순간이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34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그 기막힌 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정말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차 문제로 한바탕 한 뒤로 집안은 말 그대로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 지나면 아내의 화가 풀릴 줄 알았습니다.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제가 먼저 져주고 못 이기는 척 아들한테 돈을 좀 보태주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호매실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차라리 밖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통장 정리나 해볼까 싶어 집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인 정기예금 1억 6천만 원이 잘 있는지 혹시나 아내가 나 몰래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ATM기 앞에서 통장을 넣고 정리를 하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1억 6천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 잔액이 4천만 원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통장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설마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한 건가? 정신없이 창구로 달려가 물었습니다. 직원의 대답은 보이스피싱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아내 미숙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빼갔다는 겁니다. 아들 영민이 아파트 대출 상환금으로, 그리고 손주 교육보험 일시납으로 말이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내는 제가 퇴직하기 전부터 이미 제 인감도장과 통장을 챙겨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밤낮으로 기계 소리 들으며 번 돈이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아내의 손을 거쳐 자식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 34년 인생의 피와 땀이었는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통장에 돈이 왜 이것뿐이냐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릴 수가 있어?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내는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더군요. 아유, 소리 좀 지르지 마요. 동네 창피하게. 그 돈, 어차피 나중에 영민이 줄 거 미리 좀 준 게 뭐가 잘못됐어? 그리고 당신, 이거 보고 도장이나 찍으세요. 그건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지금 이 나이에 이혼이라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미 몇 달 전부터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지 치밀하게 계산해왔다는 사실을요. 아내는 제가 퇴직해서 돈 벌어올 능력이 사라지자마자 저를 이 집에서 합법적으로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설마 돈 빼돌린 것도 이것 때문이었어? 제 물음에 아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랑 더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당신은 집에서 잠만 자는 유령 같은 존재인데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이 아파트 시세가 4억 2천만 원 정도 하니까 정확히 절반 나누고 남은 예금도 나누면 당신도 혼자 살기 부족하지 않을 거야.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34년을 함께 산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가정이 사실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아들과도 이야기를 끝냈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들의 반응은 더 냉정했습니다. 아빠, 엄마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두 분 편하게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자식 잘 되라고 제 노후까지 털어줬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 아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아니라 엄마의 인생을 방해하는 귀찮은 노인네일 뿐이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배신당하는 기분 느껴보셨나요?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 처절한 고립감. 수원 금곡동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 불빛들이 그날 밤 저에게는 저승사자의 눈빛처럼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 짐을 여행 가방 2개에 대충 싸놓았더군요. 제 34년의 삶이 겨우 가방 2개로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제 마지막 물음에 아내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미안한 건 당신이죠. 진작에 돈 좀 더 벌어다 놓고 집에서도 눈치껏 행동했으면 내가 이랬겠어? 이제 나가주세요. 저는 그렇게 제 평생의 터전이었던 집에서 쫓겨나듯 밀려났습니다. 가방 2개와 낡은 아반떼 차량 1대, 그리고 배신감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가슴만 남긴 채 말이죠.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한 이 지독한 반전 앞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처참한 바닥이 사실은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풀린 뒤 제가 마주하게 된 그 낯설고도 두려운 홀로서기의 첫날 밤. 그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시린 밤이었습니다. 수원 광교에 있는 법조타운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그 차가운 유리벽에 비친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34년을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하며 가족을 지켰는데 68세라는 나이에 법원 문턱을 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혼 소송이라는 게 영화에서나 나오는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제 목을 죄는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아내의 눈빛에는 34년의 정이라고는 단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자기 인생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도 되는 양 도끼 어린 눈으로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고 있더군요. 그 옆에는 제가 금지옥 옆 키웠던 아들 영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아내의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영민아, 너 어떻게 네 엄마랑 이럴 수가 있냐?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 갈라진 목소리에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법대로 하는 게 서로 깔끔해. 엄마도 그동안 아빠 고집 받아주느라 병원 다니고 보험금 타먹을 정도로 몸이 상했대.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돈 벌어다 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제가 고집불통 노인네라 병이 났다는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은 더 처참하게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평생 모은 정기예금 1억 6천만 원 중에서 이미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돈은 입 싹 닫고 남은 돈과 호매실 아파트 시세 4억 2천만 원에 대해 정확히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파트 가격의 절반인 2억 1천만 원을 당장 현금으로 줄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집을 팔지 않으면 아내에게 돈을 줄 방법이 없었죠. 법원은 34년의 가사 노동 가치를 인정하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평생 제 피땀으로 올린 아파트 벽돌 하나하나가 법전 몇 줄에 의해 남남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받는 국민연금 138만 원에 대해서도 분할 연금을 신청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신 혼자 그 돈 다 쓰면서 낚시 다닐 생각 마. 내 목도 법적으로 챙길 거니까.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연금까지 쪼개지면 제 노후는 정말 길바닥으로 나앉는 수준이었거든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 전 재산이 숫자로 쪼개져 나가는 걸 보면서 내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껴본 분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돈의 질서였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마이너스 대출까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68세 노인이 이혼 소송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의 그 수치심은 공장에서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을 때의 통증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습니다. 직원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갈등은 법원 밖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지인들도 아내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여편 내가 오죽하면 그 나이에 갈라서자고 하겠어? 집에서 좀 잘하지 그랬나?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던지는 그 비수 같은 말들에 제 가슴은 이미 구멍이 뻥 뚫려버렸습니다. 수원 시내를 돌아다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익숙했던 호매실 아파트 단지 상가도 자주 가던 식당도 이제는 가시방석이 되어버렸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는 이미 아들과 공모해서 이사갈 집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싸기도 전에 아파트를 내놓았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제 안방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투명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제 34년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버려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건 내가 공장에서 처음 받은 상장인데, 이건 우리 영민이 돌 때 찍은 사진이고, 제 애원에도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다 짐이에요. 새집 가는데
이런 낡은 것들이 무슨 필요 있어? 그냥 다 버려요. 막상 해보니까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제 심장을 도려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며 가구점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징그럽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바쳐 지켰던 내 자식과 내 아내가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나를 밀어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손에 쥔 돈은 아내에게 줄 몫과 세금, 변호사 비용을 빼고 나니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남더군요. 34년의 노동이 단돈 2억 몇 천만 원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돈이 쪼개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더 이상 기댈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고독이었습니다. 친척들도 그 나이에 망신스럽게 무슨 이혼이냐며 전화를 피했고 저는 졸지의 수원 시내에서 가장 외로운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정말 아내가 말한 대로 밥만 축내다 죽는 노인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가방 2개를 챙겨 낡은 아반떼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수원 세류동의 낡은 골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시멘트 벽이었지만 그 벽 너머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찾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68세 박건영의 진짜 홀로서기가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짐가방 2개와 낚싯대 하나, 34년의 세월을 정리한 무게가 고작 이 낡은 아반떼 뒷좌석에 다 실리더라고요. 저는 차를 몰아 수원 세류동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호매실 지구의 탁 트인 도로와는 다르게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고 가파른 골목이었습니다. 제가 구한 곳은 보증금 8천만 원짜리 9평 원룸이었습니다. 25평 아파트에서 안방만 한 크기의 이 방이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버텨야 할 마지막 요새였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쾌쾌한 벽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짐을 대충 풀어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사방에서 정적이 밀려오더군요. 호매실 집에서는 아내의 잔소리와 TV 소리 때문에 귀가 따가웠는데 이곳은 냉장고 돌아가는 기계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건영아, 너 이제 진짜 혼자다. 밥은 어떡하고 빨래는 어떡할래? 혼잣말을 내뱉는데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68세에 다시 자취생으로 돌아간 제 신세가 처량해서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 물을 붓다가 그만 눈물이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눈물 섞인 라면, 국물을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노후의 홀로서기가 얼마나 짠지 절대 모를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 집인데도 눈치 보며 밥 먹던 시절과 좁아터진 방이지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라면 먹는 삶 중 무엇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날 밤 퉁퉁 불어버린 라면을 먹으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고독이라는 놈이 괴물처럼 저를 덮치더군요. 혹시 내가 여기서 자다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아내와 그렇게 싸웠어도 옆방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험 같은 안도감을 느끼며 살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있다가 결국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며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런 약한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가슴에 품고 있던 이혼 조정 서류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난도질했던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거지라고 비웃던 손주의 말, 그리고 방관하던 아들의 모습. 아니,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아.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9평짜리 원룸이지만 이곳은 제가 주인인 나라였습니다. 누구에게도 7만 원 회비를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TV 소리를 줄이라고 타박받을 일도 없는 저만의 영토였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유라는 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부터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전기세, 그리고 혹시 모를 병원비까지 제 연금
138만 원 안에서 철저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관리할 때는 몰랐던 현실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병원까지 차로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세류동 골목은 대형 병원과도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몸이라도 아프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몸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수건을 빨아 걸어두고 바닥을 걸레로 닦으며 저는 68년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나를 위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한숨 소리도 청소기 밀어붙이는 소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새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뿐이었죠. 저는 낡은 아반떼를 몰고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 한 마리와 쌈 채소를 샀습니다. 단돈 8,000원으로 얻은 제 점심 식탁은 호매실 아파트에서 먹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습니다. 재산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거주 환경은 처참할 정도로 낮아졌지만 제 영혼의 키는 오히려 한 뼘 더 자란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밥을 씹는다는 게 이토록 위대한 일인지 저는 68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연금 138만 원은 혼자 살기에 넉넉해 보였지만 월세 성격의 전세관리비와 각종 세금을 내고 나니 문화생활은커녕 낚시 한 번 마음 편히 가기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진정으로 완성하기 위해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고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체면을 다 내려놓고 진짜 박건영으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평 원룸은 제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항해를 위한 작은 항구였던 셈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동네 편의점 유리창에 붙은 야간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공고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34년 생산관리 부장 출신인 제가 편의점 카운터에 서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쫓겨난 한 늙은 남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한 청년 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 떨리는 첫걸음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지 그 치열했던 삶의 현장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세류동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편의점. 유리창에 붙은 야간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종이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딱 4시간만 일하면 된다더군요. 한 달에 약 6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34년을 자동차 공장에서 부장님 소리 들으며 대접받던 제가 손잡벌대는 애들한테 어서 오세요라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니. 솔직히 처음 며칠은 모자를 눈썹까지 푹 눌러 쓰고 일했습니다. 혹시나 수원 산단 시절 동료라도 만날까봐, 아니면 아들이라도 이 근처를 지나다 저를 볼까봐 가슴이 콩닥거렸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만든 과거의 나라는 껍데기였습니다.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데 꼬박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새벽 1시 술 취한 손님이 계산대에 동전을 던지며 반말을 찍찍 내뱉을 때는 당장이라도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라고? 왜 이렇게 비싸? 순간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1,500원입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직함이 떼어진 저는 그저 한 명의 일하는 노인일 뿐이고 그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내 힘으로 하루 4시간을 버텨내고 얻는 그 65만 원이 아내 눈치 보며 타쓰던 수천만 원보다 훨씬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습니다. 무릎 관절은 삐걱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박건영, 너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 가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노후에 편안하게 연금이나 받으며 살 줄 알았는데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밤이슬 맞으며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단골로 오던 젊은 직장인 청년 하나가 캔커피 2개를 계산대에 올리더군요. 하나는 계산하고 나머지 하나를 제 앞으로 쓱 밀어냈습니다. 아저씨, 매일 이 시간에 고생 많으시네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그 청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끝에 닿은 온기.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돈 안 벌어오는 짐짝 취급을 받았는데 이 낯선 청년은 저를 열심히 일하는 멋진 어른으로 봐준 겁니다. 저는 그날 새벽 유통기한 임박해서 폐기 처리된 삼각김밥을 먹으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인생의 단맛을 보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 138만 원에 아르바이트비 65만 원을 합쳐 월 200만 원이 넘는 돈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9평 원룸 전세라 월세 나갈 일도 없고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를 다 합쳐도 100만 원이면 충분하더군요. 남은 돈으로 저는 그동안 꿈도 못 꿨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기타 학원에 등록한 겁니다. 한 달 수강료 9만 원. 아내에게 7만 원 낚시 회비 달라고 빌던 시절을 생각하면 제 돈으로 당당하게 기타를 배우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설레던지요.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박여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완주했을 때의 그 희열은 34년 공장 생활에서 느꼈던 보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돈이 많고 적고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는 그 확신이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주말이면 낚싯대를 챙겨 들고 강화도나 대부도로 향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옵니다. 물가에 앉아 찌를 바라보며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이 그 어떤 비싼 브런치보다 훨씬 더 향긋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가족을 위해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죽이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진짜 결론은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내 노후를 희생하는 건 결국 나를 파괴하는 일일 뿐이라는 걸요. 재산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제 인생은 처음으로 온전한 제 것이 됐습니다. 아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소식도 들려오지만 이제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저는 지금 세류동의 이 작은 방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평온한 황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과거의 박 부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밤도 저는 편의점 앞치마를 두르고 당당하게 집을 나섭니다. 제 손으로 직접 일구는 이 소박한 행복이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짜 노후의 정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길을 걷기까지 제가 치렀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은퇴를 앞두었거나 이미 노후를 보내고 계신 동년배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뼈아픈 조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하고 가족보다 더 우선해야 할 노후의 진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68배 혼자가 되어 세류동 원룸 골목을 누비며 제가 깨달은 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돈 앞에선 가족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은퇴를 앞두었거나 이미 노후를 보내시는 동년배분들께 뼈저린 조언 3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전 재산을 절대로 배우자나 자식에게 다 공개하지 마세요. 저는 34년 동안 월급 봉투를 통째로 아내에게 맡기는 게 가장의 신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제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 명의로 된 비상금, 특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개인 보험이나 나만의 연금 계좌는 반드시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돈이 권력이라는 말, 노후에는 그게 곧 생존권입니다. 두 번째는 은퇴 후의 집안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무시당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집안일에 대해 무지했고 아내의 가사노동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설거지 하나,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밥상만 기다리는 남편은 아내 눈에는 그저 거대한 짐짝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세탁기 돌리는 법,
간단한 국 끓이는 법은 몸에 익히십시오. 그게 노후에 버림받지 않는 혹은 혼자 남겨졌을 때 당당히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액이라도 좋으니 내 몸을 움직여보는 돈을 만드세요. 국민연금 138만 원에만 기대어 살 때는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새벽 이슬 맞으며 버는 65만 원이 생기니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기타 학원을 가고 낚시를 갑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복지관의 구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 돈은 단순히 생활비 보탬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있다는 자존심의 값어치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엔 체면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박 부장이 편의점에서 바닥 닦고 있어?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났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가족에게조차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혀 소외당하는 고독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건 자식의 효도도 아내의 사랑도 아닌 내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과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강인함입니다. 수원 세류동 구평 원룸. 누군가는 이곳을 실패한 노인의 종착역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창가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자유를 느낍니다. 호매실의 25평 아파트는 화려했지만 제 숨소리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감옥이었습니다. 재산은 절반으로 줄었고 낡은 아반떼는 덜덜거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9,000원짜리 순댓국을 먹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기타를 퉁길 수 있는 지금이 제 68년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혼자라는 사실이 때로는 사무치게 외롭기도 합니다. 아들의 무심함에 가슴이 시릴 때도 있고 대출이자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조차 이제는 남의 탓이 아닌 온전히 제가 책임지는 제 인생의 일부라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들 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인생의 해는 저물어 갈 때 가장 붉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더라도 절대로 본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만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은 필수입니다. 본인 명의의 자산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둘째, 작더라도 사회적 역할을 찾으세요. 일하는 노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셋째,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세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 사연이 노후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시니어 혜택들도 많으니 주민센터에 들러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노후를 걱정하는 동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세류동 골목에서 더 힘차게 살아가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가 저물어가는 노을처럼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지금까지 68세 박건영의 홀로서기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